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만요. 인천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는데, 자,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의, 물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과정을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한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이 주범 17살 중학생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이 중학생은 자신의 집으로 이 초등학생을 데려가서 네. 살해를 합니다. 여고를, 중학생이라보다 여고를 중퇴했어요. 그렇죠. 여고 중퇴생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살해를 하고 옥상에서 시신을 유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불안했는지 이거를 심지어 숨기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신을 훼손까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시신을 유기한 데다가 훼손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문제는 이 자기는 뭐 계획범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계획범죄인 것이 점차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초등학교 하교 시간 뭐 완전 범죄, 뭐 혈흔 제거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흔적이 이제 찾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학생이 또 문제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한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공범까지 있었다는 거. 네네. 시신의 일부를 19살 소녀에게 보낸 정황이 또 밝혀져서 네. 이 두 소녀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아마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경찰은 이 사건의 주범, 여고를 중퇴한 17살 A양의 단독 범행이 아니겠느냐, 이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실었다가 나중에 이 공범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공범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요, 새로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예.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데 이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이 주범 17살 A양. 그런데요, 변호사는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이 주범 A양이 즐거워했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사실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범행 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해당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입니다. 지금 저렇게 해당 아이를 지금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범인은 아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신미약이나 심신미약이나 뭐 정신병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주장하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자기에게 부과될 어떤 살인죄에 관한 이 부분의 형량이 네. 상당히 좀 감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를 이제 하고, 네.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네. 있고, 심지어는 아마 지금 이 범인과 같은 그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다른 동료, 구치소의 어떤 그 재소자가 네. 이런 이제 A 양의 어떤 그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사건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심신미약이나 네. 뭐 정신병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법정에서 검찰이 정확하게 정신감정을 요청을 해서 네. 이 범인이 실제 네.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아파트 옥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 주범, 이 A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에 아파트 옥상 물탱크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현장 감식하던 모습을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난 15일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때 이 주범 A양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획 범죄도 아니고
유인 범죄도 아닙니다. 이건 잠시 후에 손 변호사님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짚어보고요. 아스퍼거 증후군 등 복잡한 용어 나오죠. 이거는 최명기 원장님 통해 알아볼게요.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금 A양의 변호인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이의 유가족들 인터넷에 탄원서를 올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지금 A양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서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 된다.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지금 진술 나왔다는 게 뭐냐면 인천구치소에서 이 주범 A양과 잠시 수감 생활하던 중 사건의 주범인 A양과 같은 방에서 지냈다고 주장하는 그 모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구치소에서 방에서 같이 지냈답니다. 구치소에서 어떻게 20년 내지 30년을 사냐고 눈물 흘리던 그 주범이 변호사를 만난 후에는 정신병으로 인정이 되면 나 7년 내서 길게는 10년밖에 안 산다라고 하면서 웃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여성의 물론 이 주장의 신빙성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그 당시 상황이 정말 맞다면 주범 A양은 지금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같이 수용 생활을 했던 자의 이야기가 네.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제를 깔고 가야죠. 네. 나중에 또 이게 아니라고 밝혀질 가능성도 맞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범인 A 양이 지금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이고 네. 또 애초에 어떤 그 의도로 또한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범하였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그 글 하나만 가지고 즉 애초에 징역 2, 30년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네. 변호인을 만나고 와가지고 정신병 주장하면 감형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콧노래 흥얼거렸다라고 네. 해서 일단 그 계획적인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한다면은 현재 그 주범인 A 양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상황을 꽤 자세히 적고 노선, 즉 범행의 동선을 의미하겠죠. 이런 노선에 관한 그림까지 그렸다라고 네. 했다면은 당시 사건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검찰에서의 주장 그리고 재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신병에 의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이제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글을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거 수용이 아니라 혼거 수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구치소에 있었고 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을 이 사람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같은 그런 수용자들이 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정신 감정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같이 수용되었던 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네. 정말 그림도 그리고 상황도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더라. 네.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받아낸다고 한다면 네. 이거 역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용어가 지금 생소한 용어가 나왔으니까 최명기 원장님께 이거 마저 여쭤보고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한테 지금 질문 갈 텐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그 주범 A양의 변호인이 공판 준비 기일 때 했던 얘기 중에 A양이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했는데 대체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게 대체 뭡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발달장애라는 커다란 범주에 속하는데요. 네. 아마 일반인 분들은 그냥 자폐증이라는 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자폐증은 발달장애의 제일 심한 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말도 대화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상황에 적절치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감정적인 교감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엄마랑도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사람이 대화하고 있으면 전체 표정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눈이면 눈, 이마면 이마 일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의 가장 좋은 쪽이 아스퍼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지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상동칙적 행동도 자폐자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러나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사회적 판단력은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저기 구치소에서 처음에 20년, 30년 살 때는 눈물 흘리다가 7년에서 10년밖에 안 산다고 하니까 웃고 콧노래를 불렀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분노할 일이 되지만 네. 어쩌면 이것도 반대로 변호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이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이에 학생이에요. 30년 산다 그럴 땐 울다가요. 7년 산다니까 웃는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거고요. 네. 여러 공범이 있는데 콧노래를 부른다는 건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냉혹하고 냉정하고 그런 것 같고 분노를 느끼지만 또 이 역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증명할 수 있는 증상이야라고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진 아이잖니. 그러니까 네. 조정당한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호인, 그 주범 A양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증상, 보이는 증상이 자신들의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더없이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 이건 진짜 정상이 우리가... 아니니까 이 아이의 행동을 정상으로 네. 인정할 수 있겠는 지금 그런 논리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네.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아하, 달라지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범 A양과 구치소 내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그 분이 올린 글 내용 보니까 이랬답니다. 같은 방 쓰면서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그랬더니 그 주범 A양이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임 교수님. 예.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글쎄요,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판단력이 그렇게 현저하게 일반인보다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금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그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가 그 뭐 외국의 어떤 판례에서 나오는 정신병을 기준을 봤을 때 네. 예, 범죄자가 자기가 범행을 할 때 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다. 아하. 이게 뭐 살인을 하는지 사람을 때리는지 아니면 아이랑 놀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른다거나 네. 또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때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못되었는지 잘된 일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네. 막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게 오래된 판례입니다만은 네. 그 정신병으로서 어떤 그 살인범의 죄책을 좀 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인세너티 디펜스라 그래요. 네. 정신병을 이제 인정해줄 수 있는 경우인데 네. 이 경우에 그 A 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이를 유인할 때 그다음에 살해한 후에 어떤 그 정황들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적어도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사정을 보면 네. 충분히 자기가 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요. 네. 또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범행 시점에 있어서는 이 정신병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사건 당일날까지 지금 뭐 술을 마셨다 하는데 지금 공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범 얘기는 우리 홍순민 아나운서 좀 물어볼 텐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애초에 CCTV 등을 분석했을 때 주범 A 양이 2차례에 걸쳐서 이 시신이 담긴 이 쓰레기 비닐봉지를 운반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단독범의 무게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공범이 있었던 게 드러났고 이 주범과 공범이 주고받은 문자도 지금 확보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뭐 이렇게 공범에게 이 시체 일부를 뭐 선물로 줬냐 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고 사건 네. 당일까지 자신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 공범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건 후에도 공범에게 이 시신의 일부를 보내기까지 했는데 네. 둘이 이 사건 당일에 기분 좋게 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네요. 지금 문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범행 전에 저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여러분. 주범 A 양이요 사냥 나간다는 표현을 썼답니다. 공범 B 양한테 사냥을 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이 초등학교 2학년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살해한 후에 다시 문자를 나눕니다.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답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공범이란 사람이 문자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 이런 문자를 했고요. 그랬더니 살아있다. 여자아이 예쁘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둘이 당일날 술까지 마십니다. 정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이런 표현 갖고는 손 변호사님 부족해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그렇죠.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참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그 범행을 저질렀고 또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 둘이 어떤 사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나. 그리고 범행을 벌인 후에도 또 이 둘이 같이 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둘이 어떻게 만났고 도대체 이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동안에 어떤 그 같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볼 때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뭔가 역할을 주고받는 그런 네. 쪽에서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어린 학생들이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에서 이제 그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더욱더 어린 완전히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10살도 되지 않은 8살짜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대가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CCTV,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입니다. 지금 아이를 유인해서 지금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 위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요, 저 주범이요, 피해 아동과 동은 다르지만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충격이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지금 끔찍하다는 것을 넘어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손 변호사님. 네. 이 주범 A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형량을 줄여볼까 온통 그 생각 같아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공범 B양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네. 살인은 나의 도덕적 관념과 맞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글쎄요. 네. 이거 그냥 떠넘기기 아니에요? 일단 지금 현재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네. 공범과 주범이라고 일컫습니다. 지금 A양, 네. B양이라고 A양, 하는데 B양, 네. A양, B양인데 결국은 모두 다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아직까지 이 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받는 중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A양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진술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했다라고 네.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B양이 시켜서 했다. 뭐 교사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풀어서 네. 말씀드리면 B양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를 이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가족이나 뭐 기타 그 지인들이 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차라리 다 말해라. 라고 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이거는 다 사실대로 밝히고 이제 실제적으로 형량을 좀 줄여보자. 네. 라고 하는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요. 지금 그 담당 검사가 이런 말도 했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더니 네.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B양을 감싸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공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재판받는 B양의 이야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B양과 A양이 지금 변호인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B양이 지금 A양의 그 진술을 번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또 변호인은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할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A양과 B양의 주장이 대립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같은 보조를 취했기 때문에 좀 진실을 은폐하는 시도가 좀 수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둘의 입장이 대립하는 순간 뭔가 빈틈이 나타날 겁니다. 그건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이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사건 당일날 술 마셨다 그랬죠? 사건 당일날 주범 A양이
종이 상자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상자를 B양에게 건네줍니다. B양은 이걸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걸 그냥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여기에 또 하나 주범 A양의 진술이 있습니다. 공범 B양이 자신 안에 있는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이 지금 네 안에 있다. 지금 공범이 그 주범한테 말했답니다. 지금 너의 몸 안에는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 두 인물이 너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J를 불러라. 이렇게 수차례 얘기했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안에 주범 A양의 몸 안에 자신도 모르는 다중인격체가 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중인격장애라고 하고 정식 진단명은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A양이 처음에 얘기한 진술이 굉장히 해리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을 진술해요. 네. 전형적인 게 꿈 같았다. 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이제 해리장애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진짜 본인이 해리 현상이어서 몽롱한 가운데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해리 현상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해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는 별로 기억 상실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뭐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지방에 가서 나타났는데 당신 누구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짜 해리 현상, 꿈 같은 상황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아주 명료했어요. 네. 살인을 저지르고 나니까 본인도 멍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여기에서 다중인격을 갖다 암시하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맞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주장 자체가 네.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임 교수님. 예. 지금 이 주범 A양의 이 진술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게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범 B양과 나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B양이 먼저 이랬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혹시 내가 이 사건에 엮일 일은 없니? 그랬더니 주범이 하는 말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가 지금 모든 게 지금 B양이 공범이 하라는 대로 난 했을 거야. 지금 뒤통수 친 거잖아요. 지금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조사 과정이 이렇게 다 알려지지 않아서 네.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B양 같은 경우는 주범이 이제 아닌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자기 책임이 이제 가급적이면 좀 적어지는 쪽으로 생각할 거고요. A양은 이제 그 B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네. 어떤 범행의 어떤 중요한 동기를 제공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또 자기의 어떤 그 죄책을 좀 줄이려고 하는 네. 서로 일종의 보면 치킨 게임 같은 거죠. 아하. 그러나 이 두 부분은 이제 더 조사를 하거나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수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공범 관계는 이제 더 조사를 해야 네.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A양과 B양의 어떤 그 심리 상태 네. 뭐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네. 이 두 사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 범행 당시의 어떤 그 정신 상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주민분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이 주범 A양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한 주민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놀이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계속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놀이터에 멍하니 앉아서, 혼자 앉아서요. 그걸 떠올려 보니까 지금 소름이 끼치고 경악을 금치 못한대요.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공범 B양이 있잖아요. 네. 공범 B양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무려 검찰 출신, 부장급 출신, 그 검찰 출신 변호사 등 네. 12명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그런 말도 들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공범 B양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네. 정말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이제 12명 정도 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12명의 변호인이면요, 손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것도 부장검사급 출신이면 돈이 수억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B양이 부모는 지금 강남에 지금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집안층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안 네티즌들이 뭐 돈으로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 덮으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거의 뭐 지금 찢어지죠. 공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에 가담해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라고 아무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지만 변호인 12명, 매머드급으로 12명을 고용해서 자신은 형량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주범과 공범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탄원서가 있습니다. 근데 나흘 만에 누리꾼 23만 명 여기에 동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 탄원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네. 직접 쓴 글인데요. 네. 이제 눈물로 호소한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데 네. 이런 그 가해자들의 그 가족들은 이제 금전을 동원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이제 그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한 정신병을 주장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법률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자칫하다가는 실제로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처벌보다도 훨씬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 정신과적인 그런 그 진단에 의해서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인정된다면은 이 가해자들이 이 피고인들이 재판 후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다 복역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20대 중반 정도에서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이번 재판부가 어떤 기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객관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제 그 좀 동참해달라, 노력해달라, 호소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린 지금 여기 탄원서에는요, 이 엄마가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가명, 사랑이라는 가명을 썼어요. 사랑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엄마의 가슴은 정말 찢어진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당시 사건 당일날 이 사랑이가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라면서 바로 주변에 있던 그 주범에게 휴대폰을 좀 빌릴 수 있냐고 다가가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평소처럼 범행 대상을 놀이터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면서 물색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엄마가 올린 글 중에요.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예. 이게 어떻게 우발적 범죄입니까? 예, 지금 이제 A양의 어떤 그 범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갑자기 어떤 분노라든지 또 뭐 술에 취했다든지 또 마약에 취해서 하는 어떤 순간적인 우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요.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준비 단계, 물론 이제 그 전에 마음을 먹었던 그 과정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준비 단계, 그다음 실행 단계, 그다음에 범행을 이제 종료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무원 B양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피의자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신병인 어떤 심신미약의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범행 전과 범행 중 또 범행 실행 후의 전 과정을 놓고 보면 그건 지극히 주도 면밀한 어떤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그런 어떤 정황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정신 뭐 이상이라든지 심신미약의 쪽보다는 이 범행 전체로 보면 이 고의에 의한 사전에 준비된 그런 이제 범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끔찍한 범행에 가담해놓고 공범인 사람이 매머드급 변호인단 12명을 고용해서 형량을 낮춰보려 한다고요? 정말 기가 차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이를 지켜내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가 부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기를 경찰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